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에서 10명 중 6명이 윤석열 당선인을 뽑았다는 내용입니다. 매경이 EAI 동아시아 연구원입니다. 대선 투표자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대선 끝난 다음에 누구를 찍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18대 때도 저소득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이런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뭐냐면 여기 있죠. 고소득, 고학력 유권자가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사회 서민층이 보수 정당을 더 찍는 현상을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것이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미국의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쐈습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고각 발사를 했어요. 고각, 각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정점 고도가 6,200km 정도, 그래가지고 1,080km를 비행했습니다. 군소식통은 사거리 15,000km가 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가는데 11,000km 정도 됩니다. 워싱턴이. 그러니까 이미 거기를 넘고도 남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고 당선인 측에서도 중대 도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또 하나의 정치권에 큰 뉴스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맞섰습니다. 최악 치닫는 권력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만 좀 전해드리면은 대통령은 청와대 회동은 당선인이 직접 판단을 해라라고 얘기했고 당선인은 막판의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맞섰습니다.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 보고를 퇴짜 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인데 지금 470명, 어제 기준으로 47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저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 치료제 맞교환하자, 스와핑이라고 하죠. 지금 치료제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외국에서 그거를 스와핑해오자는 얘기입니다. 약의 무료로 증가세 제동이 불투명하다. 백신 부족 때처럼 외국과 이를 교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서 더 늘어날지 여기서 멈출지 또 봐야 된다는 게 좀 걱정거리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좀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평론가, 장혜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ICBM을 발사했습니다. 관련한 영상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북한이 쐈다는 ICBM 그리고 북한의 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가 15,000km,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어떻게 쐈냐면 이렇게 고각으로 쏩니다. 그러면은 정상 궤도, 이 오른쪽 사진이 있네요. 정상 각도로 쐈을 때는 이 높이까지 간다면은 저 미국 본토를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고각으로 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요겁니다. 다탄두. 그러니까 저 ICBM 탄두 앞에 탄두를 여러 개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 쐈을 때 한 발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를 했다.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를 했다. 발사 지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발사 차량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ICBM을 쐈을 때 이걸 감지했을 때 어디서 찾는지 원점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기권 재진입 완성은 불투명하다.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북한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영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만약에 묵인할 경우에는 유엔이 추가 제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 의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시점을 북한에서는 아마 계산을 하고 이 시점에 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기잖아요. 조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노렸을까요? 솔직히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상된 수준인데 이미 1월 중순께 그 핵실험 그리고 그 ICBM 발사를 중지하는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를 했었고 그랬죠. 이걸 3개월 만에 지금 실행에 옮긴 건데 그 정권 교체기마다 뭐 존재감 과시랄지 아니면 우리 정부 길들이기 이런 수순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취임 전에도 핵실험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직후에도 핵실험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4년 4개월 만에 지금 우리 정부가 도발 규탄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대응해왔던 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이런 무력 시위를 하면은 이건 대화 신호다라는 식으로 아주 인수격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다가 이건 대화된 신호니까 대화를 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대화를 하자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릇만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새 정권 하에서는 이런 식의 무력 시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도 없다는 거를 김정은 정권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력 도발을 하면은 늘 대화를 해왔죠. 그 패턴이 또 반복이 되는 걸 끊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또 하나는 이 북한이 쐈다는 ICBM의 성능입니다. 5년 전이었죠. 그때 쐈던 것보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더 진일보한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은 갖추게 된 거고요. 예, 그게 이제 그 탄두를 실어서 재진입 기술까지 갖춰지면 그 타격 기술이 완성이 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는 레드라인 그것은 지금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좀 보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뭐 당연히 이제 탄도미사일을 금지한 안보리 그 결의 1874호 18745에 의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위반은 지금 제재를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탄도미사일에 대한 어떤 실험이 있거나 이러면은 또 예. 자동적으로 안보리가 소집되는 트리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 트리거 조항에 의해서 안보리가 소집이 돼서 이제 제재를 논의하게 되는데 예, 문제는 우리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거를 어느 정도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이것을 용인해 줄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보리의 구조상 이 두 상임이사국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지금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예.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그 강대강의 강한 말이 이제 막 나올 것 같습니다. 제 5년 전에 그 여름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북한이 계속 화성 14호, 화성 12호, 그다음 6차 핵실험 이런 식으로 막 그 강하게 나갔고 네, 거기에 트럼프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fire and fury 그러니까 화염과 분노를 맛보게 전 세계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그런 화염과 분노를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경고를 하고 그러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강대 강으로 가면 사실은 미국은 거리상 우리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군사적으로 피해가 온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올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그 주변국들과 잘 협의를 해서 이것을 그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긴박한 협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ICBM 기술적으로 북한이 하나 못 갖춘 게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재진입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권을 넘어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할 때 이때요. 최대 음속의 20배, 섭씨 10,000도에 이르는 마찰열과 충격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 ICBM이 이거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추는 것이 북한의 아직 마지막 숙제인데 아직까지 거기는 못 간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수순, 이종훈 평론가님. 다음 수순 북한이 여기서 말 거냐? 과거의 전례를 보면 ICBM 쐈을 때 그 한 달 뒤인가요? 보름 뒤에 네. 핵실험했거든요. 네. 이번에 핵실험이라는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미국 쪽에서 분석할 때는 여전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풍계리를 비롯해서 핵실험장의 복원과 재개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곧 조만간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거 이제 북한의 행태를 뭐 그대로 놓고 본다면 계속 위협의 단계를 올려갔죠. 수위를 계속적으로 높여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ICBM을 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보여주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같이 협상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이후에 핵실험을 하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측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벼랑 끝 전술을 계속적으로 구사하는 모습인데 이런 벼랑 끝 전술이 지금까지는 통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또 하나의 충돌을 감내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손쓰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 대한 위협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높여갈 것이고 바라기는 오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ICBM이라는 거는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미국까지 날려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국이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좀 안타까운 측면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그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거의 5년 내내 노력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모라토리엄을 거의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5년 전으로 한반도 평화 시계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권 교체기의 위기지수 상승. 이거를 북한이 노렸겠죠.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명분, 그들이 예전부터 내세웠던 명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요. 4월 달에. 거기다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 거기다가 110번째 생일입니다. 성대하게 하겠다고 북한이 이미 공언을 해놨습니다. 추가 발사에서 핵실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보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을 저희 취재기자 좀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 매체는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 전날인 그제 신형 ICBM 발사에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했습니다. 이 명령서엔 시험 발사를 승인한다. 3월 24일에 발사한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해 용감히 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어제는 발사 장소인 순환비행장을 직접 찾아 발사 전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이 참관 후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핵전쟁 억제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에 발사한 화성 17형의 재원에 대해선 최대 정점 고도 6,248.5km, 비행거리 1,090km라고 밝혔습니다. 고각 발사에 대해선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ICBM을 발사한 군인들, 개발에 참여한 국방 과학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이 보도국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제 쏜 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하고 참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고각의 높이, 발사 지점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글쎄요. 여기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올 초에 신뢰 조치 제고하겠다고 지시를 했어요. 미국은 지금 북한이 우선 관심사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행동을 촉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가 외교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글쎄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북한 관계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그동안의 노력은 좀 수포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졌죠. 북한이 최대 사거리 15,000km의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문재인 정부가 벌어다 준 것이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네. 대한민국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에게 비핵화 의지, 진정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보니 비핵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진심을 느꼈다는 등등의 다양한 화려한 수사로 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 특히 이 미국 앞에서 북한의 신의를 담보해주는 보증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로 그게 파산 선고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에게는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시그널을 줬죠. 우리가 어떤 수위의 도발을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강경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해야만 미국이 다시 대화에 재개하고 뭔가 경제적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게 계속 줬기 때문에 예. 이 ICBM 발사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인 발사 시험이나 최악의 경우 핵실험 재개까지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점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아마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대북 외교를 돌아보면서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게 예.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합을 맞춰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선의로 대했던 것이 5년 만에 파산 선고를 맞이했으니 새로 취임하게 된 윤석열 정부와 또 이 트럼프 정부를 반면교사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게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도 복잡한 외교 관계 따지기 이전에요. 네. 온갖 수모,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언사를 김여정을 비롯해서 여러 북한의 관영 매체가 내놓지 않았습니까? 710억짜리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도 하루아침에 폭파시켜버리고 우리 공무원도 서해상에서 피격당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 못 받았습니다. 이런 온갖 수모를 참아가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믿어달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바라보면서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가장 많이 허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평론가.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장 본부장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정권도 교체되는 상황에서 너무 이 감정적인 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딱히 그러면 강대강으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근과 채찍이란 말을 우리가 하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조합을 잘 해서 예. 이거 상황을 관리하고 해결을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도발이 더 큰 도발이 이어진다면은 이제는 당선인에게 그 몫이 오는 거죠. 당선인이 평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대통령과 달랐기 때문에 다른 정책이 나올지 또 어떨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치면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접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박수현 수석이 대신 전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 며칠 계속해서 양쪽에서 나오는 그 워딩을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상이 왜 필요한지 답답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박수현 수석 얘기 들으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당선인은 매도인, 집을 파는 사람이 이미 다 계약이 됐는데 집 마음대로 안 고친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윤핵관 겨냥한 듯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조율 필요 없다. 청와대 문 열렸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당선인 측에서는 당선인 뜻 존중하는 게 상식이다. 임기 말에는 그러니까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임기 말에는 인사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경제에서는 청와대는 앞으로 제 갈 길 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인사권 행사가 법적인 의무고 장성 진급자 대상의 검수여식도 이례적으로 넉 달 만에 개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의 상황, 이제는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사람이 같이 회동을 하면서 뭐 웃으면서 악수하고 이런 거 지금 당분간 볼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계세요? 국민들 보고 싶은 거는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면서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는데 예. 지금 두 분이 다 지금 국민의 인내심의 한계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고 그 대통령 발언은 전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언 자체가 윤 당선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조롱이 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변 인물들의 벽에 가로막혀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이제 판단을 흐리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예.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기 대통령께서 계속 협치와 협력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죠. 지금 당선이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어요. 용산 국방부 청사를 옮기는 것도 아니 대통령 자신이 광화문 시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군 국무회의라고 그랬어요. 저기 청와대에 대해서. 그래서 예. 청와대에 있으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광화문에 나와서 소통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은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선인 정권 교체 이룬 거잖아요. 국민들이 지난 5년간 실정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 윤 당선인 할 수 있게끔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순리고 정치 상도이죠. 그리고 인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건 당연하죠. 예. 하지만은 임기 말에 대통령이 모든 인사권을 쥐고서 내가 내 사람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거는 욕심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서 4년간 정치,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임기 말 대통령이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국정 철학과 어긋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당선인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조금 대통령이 좀 억울하고 소원해 보는 게 있더라도 새로운 정권,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분한테 양보하고 길을 열어주는 게 정치 상도에 맞고 상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당선인의 워딩이 직접 나왔기 때문에 서울신문에서도 서로 짚고 날렸다. 덕담에 무슨 협상이냐? 집 팔고 왜 고치냐? 집 파느냐? 그러니까 당선인이 어제 이제 집 파는 문제로 지금의 상황을 비유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집을 사면은 당선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등기 명의 이전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곧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법률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뭐 그 어떤 본인이 사는데 필요한 거나 또는 어떤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이제 뭐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종호 평론가님,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접점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여요. 네, 거의 보이지 않고요.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두 분의 직접적인 워딩을 가지고 비교해봐도 상호 불신, 감정 대립 이것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기저에는 역시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 총재 임명과 관련된 그 청와대 측과 그리고 인수위 측 관계자의 서로 거짓말 논쟁. 예.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 협의한 적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그동안 공개했던 거 다, 얘기했던 거 다 공개해버리겠다. 예. 공개하려면 해라. 우리도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양측의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인수위 측의 말이 맞는 건지 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윤석열 당선인 두 분이 어쨌든 간에 이 갈등 구조를 이 대립 구조를 키우기보다는 반면 교사의 기회로 삼았으면 어떨까? 무슨 말이냐면 예. 저쪽에서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눈가기가 막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내 주변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자성의 기회. 그러니까 청와대도 역시 586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막혀서 잘못된 보고를 듣고 눈가기가 막혀 있는지 윤석열 당선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위 주변에 소위 핵관이라는 사람들로 해서 내가 막혀 있는지 이런 걸 자성하고 돌아보는 계기를 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감정의 쿨다운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양쪽 다 이제 비슷한 상황일 거라는 말씀이시죠? 한번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짜증난다. 여기 양측 짜증난다. 대선 불복 장애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조응천 의원이 물밑에서 나눴던 대화를 더군다나 인사와 관련한 대화를 이렇게 막 백일화에 내도 되느냐. 지켜보는 국민이 불안하다 못해 짜증이 날 지경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혜찬 평론가 되게 뭐 분석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없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지만 저기요. 혹시 대선 불복이라고 보세요? 장혜찬 평론가는? 그래 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그 단어를 정치권에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예. 이런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권을 넘겨줘야 되는 그리고 이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심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과 청와대 참모들이 더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대선 불복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정권을 넘겨주는 쪽에서 좀 더 태도를 달리 돌아보고 옷깃을 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하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바로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임기 말에 낙하산 인사 알박기 하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주장이 아닙니다. 예. 이거 다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했으니까 아실 것이고요. 임기 말 낙하산 인사 알박기 하지 말자고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게 아주 강도 높게 경고하면서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예.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다 동의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갈등 국면만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갈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가서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가. 그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요.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국민께 약속했던 걸 윤석열 당선인이 지키려고 하는데 청와대가 방해하고 있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국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막상 이 갈등이 지속되다가 이 상태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어서 예. 본인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 청와대 개방이나 또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서 다음 임기 이제 돌입할 때는 당선이 결정되면 인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버리게 되면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이 갈등은 아쉽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목리로 기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라면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위하고 존중하는 참모라면 예. 지금 빨리 이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도 논의하시고 특히나 인사와 관련해서는 5년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방향으로 가자. 예. 그래야 역사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권의 나쁜 관행을 끊어내는데 일조한 것으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언을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나 역사적 기록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나 당선인 측과 예. 각 세우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보좌를 받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신 분이 있을 것 네. 같아서 듣고 다음 기사로 넘어갈게요. 저는 뭐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당선인은 승자세요, 승자. 승자는 좀 여유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예.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관례와 전통을 만드는 것이 있고 법과 제도가 있어요. 근데 바람직한 관례와 전통을 만드는 건 협조와 협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인 강요를 하거나 무릎 꿇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협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바람직한 관례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면, 만약에 이견이 첨예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의 법과 제도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더 큰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당선인이 승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펼쳐나가셔야 될 분으로서 예.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력을 발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요구만 하고 당신 나빠라고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관례와 전통은 정치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견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건 현재의 법과 제도의 영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선인께서 자꾸 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좋습니다. 하실 수 있죠. 근데 필요한 걸 지금 당장 내놔라? 맞지가 않아요. 예비비의 규모를 보세요. 수백억에서 수천억이에요. 이런 거는요. 재정의 민주주의, 재정의 법률주의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로 가져와 가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비비 요건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 권력이 합의를 했다는 건 뭐냐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법률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탄생하는 그거에 준하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조를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 예.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며칠째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느냐.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자리 때문인 거 아니냐. 감사원의 감사위원.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은 4대 3의 과반 구도가 된다.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막겠다는 의도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임명하는 한 명에 대해서는 비토권을 달라라고 당선인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 감사위원 한 명, 요즘 들어가지고 감사위원이 뭐 하는 건지 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예민하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 감사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서 전 정부에서 잘못된 것들,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밝혀내는 것과 예.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감사원에 대한 그 통제권을 어떻게 보면 지금 2명의 감사위원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새 정부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실책들을 온천하에 이제 드러내는, 만천하에 드러내는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감추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서 본다면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 김성일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법이 정한 예.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지금 행사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깔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 감사위원회에 대한 비토권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놓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는 뜻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까겠다는 거 아니냐. 네. 비하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속내가 읽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역시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감정 싸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상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네. 못 믿기 때문에 감사위원 특히 저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첨예한 대립과 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인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감사원은 독립기구. 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원래 설립 그렇죠. 취지하고 안 맞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핵심이 이것이 있다는 것을 글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좀 수긍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다음 기사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것이냐, 해동 갈수록 가물가물, 갈수록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만남 없이 정권 이양이 되는 건 아니냐. 이례적인 극한 대치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강합니다. 과거에 한번 기록을 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18일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8일 만이 다음 주 초쯤 된다고 해요. 그때가 지나버리면은 이 기록까지 깨버리게 됩니다. 내주 초에도 불발할 땐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박봉건 의원님,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설령 두 분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야말로 그냥 덕담, 요 정도 차담, 요 정도 끝나고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이냐. 그런 걸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만나시긴 만나시겠죠. 네. 하지만 이미 모양새가 좀 빠지고 기본적으로 만나더라도 국민들의 그 시각이 두려워서 억지 춘향식으로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그렇더라도 만나셔야죠. 만나서 그래도. 서로가 좀 앙금을 좀 푸는 계기를 만드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만나셔야 됩니다. 예. 취임식에서도 인수위 측에서 국민 통합을 최대 화두로 내세웠죠. 이게 김상현 평론가. 네. 이게 대통령의 아주 상징적인 권한도 네. 많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정치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국민 통합이 실제로 국민 통합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상징적인 모습도 상당히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저렇게 그 두 지도자가 갈등을 하니까요. 예.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넥타이를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도자가 갈등을 하면 그 밑에 예. 국민들도 둘로 갈려져서 갈등하는 그 요소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싶어가지고 탁 들었다가 이거 메고 색깔 나갔다가 지지자들이 쟤는 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예. 그래서 제가 파란 넥타이로 바꿔 매야지. 이렇게 앞으로 파란 넥타이를 제가 많이 사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두 분에게 지금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짜 넥타이 하나 아침에 고르는 것까지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쪽을 저는 더하다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일단은 만나셔라. 만나서 두 분이 얘기를 해보셔라. 예. 그래야 그 두 분의 눈치를 보고서 협상하는 사람들 없이 예. 더 통 큰 대화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이 유독 조금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고, 역대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종훈 평론가님. 네. 글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아주 좀 극단으로 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신구 정권이 이양하는 이 지금 같은 시기에 뭔가 새로운 대안이 있어요. 다음에 또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계속 다음에는 아까 장혜철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안 한다고 윤석열 했으니까. 당선인이 했던 말을 지키면 돼요. 예. 지키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김상현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그 정치의 기술적인 부분과 달리 법과 제도 의무의 부분이 있고 여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실제로 이제 이 정권 말기의 임명직 같은 경우에 당선인 측에서 보면 인수위 측에서 보면 그동안 선거 대선 기간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눠줄 농공해상할 때 나눠줄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거 상당히 뭐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 그 측근들이 본다면 주변에서 본다면 당선인은 아니겠지만 주변에서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지금 뭐 역대 정권 얘기를 하셨지만은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본다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자리를 자기들이 법적 그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는 이유하에서 그걸 지킬 수 있다. 예. 뭐 놓지 않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양측은 항상 역대 정권에서 정권 이양기에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어요. 아까 장혜철 평론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출범 직전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결과는 근데 한교안 권한대행이 임명 다 했어요. 예. 문재인 당선인과 민주당에서 그러지 말라라고 했지만 알박기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과는 뭐 한교안 권한대행이 다 임명을 하는 상황이 됐었고 그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권과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권이 행사가 되니까 이명박 정권은 출범할 때 고위공직자들에게 일괄사표 내라. 다시 재신임하겠다. 오늘 일괄사표 받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문제는 이런 그 갈등과 상호 불신 그리고 감정 대립이 지금처럼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은 없다는 거예요. 물밑에서 계속 진행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그동안 이 역대 정권에서 이것이 물밑에서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협상 당사자들, 청와대 측과 인수위 측의 협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그 갈등을 내부에서 녹여내고 어쨌든 타협하려고 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지 네. 지금처럼 대통령과 당선인 최고 정점에 있는 두 분을 끌어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아, 이 부분에서는 저는 앞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보좌의 문제에 대해서 양측 네. 모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짧게 또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김은경 전 장관의 판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임명을 해놓으면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이런 걸로 물러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번에 좀 좋은 관례와 전통을 만드는데 좀 예.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바람이 있었죠. 이제 금요일이고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접촉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지금 안보 문제가 지금 국가사로 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진전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퇴원을 해서 달성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았고 5년 만에 인사를 드린다. 염려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영상으로 보내드렸죠. 굉장히 조금 밝은 모습이었고 웃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퇴원 인사 후에 아버지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 자리에 병원 앞에 김기춘 전 실장, 최경환 전 장관 등 친박계가 집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선인은 사저로 직접 찾아갈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 취임식은 당연히 초청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난을 보냈고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그 부분에 조금 의미를 부여하는 기사들은 있었고. 장혜찬 평론가님, 글쎄요. 이제 고향 달성으로 돌아갔어요.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저는 정치적 평가 이전에 예.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어제 모습을 보니 건강은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고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사실 다음 주부터 지방을 순회하면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라는 계획을 이 예. 당선인 측을 통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구 경북 지역 방문할 때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 방문해서 그렇겠죠. 이 예. 예방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취임식 초청하게 되면 이전의 어떤 아픈 과거들을 좀 역사로 흘려보내고 이제는 어떤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으로 취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모습이 국민들께 참 다가갈 것 같고 예. 그 이후에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현실 정치 전면에서 뭔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하시기보다는 예. 이 사회 이제 전직 대통령이자 원로로서 조금 이 사회 통합이나 전반적인 뭐 이 지역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시는 말씀들을 하지 않으실까.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참 수감생활 하실 때도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마다 큰 틀에서 원론적인 틀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 외에 개별 정치인이나 개별 정당에게 유불리를 줄 수 있는 발언은 거의 하지 안 않으셨거든요. 했죠. 예. 그런 기조가 아마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유지될 것이다. 이거 다음 기사 먼저 한번 볼까요?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좋은 인재 도울 것이다. 이것이 혹시 박 전 대통령이 다음에 뭔가 행동이나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이게 김상현 평론가님. 네. 좋은 인재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돕겠다. 뭐 지방선거도 좀 있으면 있고 네. 총선도 있을 테고 또 선거에는 워낙 막대한 영향력을 가져갔었고 그런 측면 해석은 어떠세요? 아니, 뭐 그러실 수 있겠죠. 근데 뭐 역대 정치 원로들이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은 다 하신 거 아닌가요? 예, 저는 뭐 그거를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그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 얘기 뭐냐면 죄하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죄를 졌으면 죄송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를 뭐 사면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다 치렀다고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걸 하든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권한인 거죠. 근데 저희가 바라는 바는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국정농단으로 이렇게 죄가를 치르신 것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 원로로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뭐 좋은 거죠. 그걸 지금부터 뭐 너무 과하게 뭐 범죄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예. 이런 어떤 그 자연인의 행위를 놓고 과도하게 이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벌써 예단해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좀 너무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어제 메시지를 보니까 좀 정치 재개 의사도 좀 비추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셨어요? 예. 근데 솔직히 5년 전에 그 국정농단 이후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게 솔직히 5년 전입니다. 예. 그 국정농단 탄핵이 됐지만 그 트라우마, 국민 느낀 트라우마, 국격이 훼손되고 상처를 받은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5년 형기는 하셨으니까 수감생활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그 목권을 치르셨지만은 정치 재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중자애해야 되고
국민들의 지금 그 상처랄지 이게 지금 치유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면은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화 될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찻잔 속에 미풍에 그칠 뿐이지 이런 걸로 해서 다시 또 구설수에 오르거나 하는 거는 본인한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 사진 한번 볼까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인사말을 하던 도중에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서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진도 영상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야기가 끊겨서 예. 보신 것처럼 현장에서 저렇게 체포가 됐죠. 이종훈 평론가 글쎄 저거는 그냥 해프닝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네. 뭐 이 깊은 선수는 의미가 있는 완전 거. 해프닝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당선인도 좀 의견을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찾아뵐 계획이다. 앞서 말씀드렸고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하십시오라는 거는 어제 여기 이거는 다른 신문에 없던 내용인데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병원에 갔었다고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그러면서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날을 전달했고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당선인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그래서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저로 가셨다고 해도 또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은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흥지 초청도 제안하시고. 아니 원래 전직 대통령은 다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종훈 평론가님, 우리 정치사의 또 하나의 과제가 퇴임한 이후의 대통령의 삶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지금 수감 중인 대통령이 있고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면은 고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게 좀 악순환, 정권 교체기에는 좀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사의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불행은 사실은 끊어내겠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셨던 분들조차도 그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네. 참 안타까운 역사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삶을 통해서 이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이제 끊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을 또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유혹을 잘 이겨내셔야 될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께서 저런 어제 냈던 메시지를 가지고 정치 재기냐 아니냐, 정치 재개냐 아니냐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른바 박심을 이용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각종 선거에 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전처럼 뭐 진박, 뭐 친박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출마했다. 박 대통령이 대구에서 좋은 인재가 나와서 더 크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그게 나를 위해서 한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하는 후보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난립을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퇴임 이후에 문심을 가지고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그럴 거예요. 수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선거가 또 바로 이기 때문에 선거에는 조금이라도 표가 되겠다 싶으면 다 뭐 동원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다음에 지역 신문들 한번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신문인데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달성 돌아갈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견뎌왔다. 박 전 대통령 마음의 고향에 안착하다. 대통령으로 이루지 못한 꿈, 또 다른 이들의 몫으로 10년 만에 정치 인생 시작점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이웃의 입주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박 전 대통령이 달성으로 처음 내려갔을 때 그때는 특별한 연고가 없었나 봐요. 그때부터 새로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정치적 고향이다, 마음의 고향이다라는 평가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알기로 4선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정말 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지역에서 4선, 뭐 10년 넘게 의정 생활을 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사면이 거론됐을 때부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거주하셨던 곳이 사실 경매에 붙여지면서 다른 이제 이 회사로 매각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다른 소유주로. 그때부터 달성으로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얻은 사저가 그래도 조금은 이 도심지가 아니라 약간은 한적한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한 지지자분들이 방문했을 때 이 주변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그나마 좀 덜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그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언론 취재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마을에 계신 주민분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마을에 사저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마음인 것 같고요. 이번에 이삿떡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주민들에게 돌렸는데, 그 이전에 마을 주민분이 또 자발적으로 이삿떡 먼저 돌리셨더라고요.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보면 좀 이제 이 사저로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뭐 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이나 기대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개인으로서 또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그곳에서 편안한 이 생활 보내시기를 많은 분들이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또 스타일상 밖으로 또 얼마나 나올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무등일보. 근데 이 부분을 일면으로 실었네요. 지방시대 강조한 윤석열, 인수위는 균형이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에 의지 있나 없나. 광역단체 3급 공무원들로 특위를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정책 총괄할 균형이는 업무 보고만 받고 광주 발전 논의에 광주시는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셈입니다. 박봉건 의원님, 글쎄요. 지방 균형 발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쪽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산업은행까지 지금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산업은행이 부산 내려가는 게 맞느냐를 놓고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당선인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아마 그 균형 발전에 대한 그 생각은 확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초기구도 하니까요. 다음 신문이 이제 그 내용인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일보도 역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빠른 시일 내 로드맵을 내겠다라고 당선인이 얘기한 거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대형은행이 내려가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기자들의 사는 이전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인수위 균형 발전 특위에서도 집중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도 한번 볼까요? 강원일보입니다. 강원일보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기사를 일면에 실었네요. 68일 남았습니다. 상환이냐 탈환이냐 불붙는 시장 군수 선거. 현재 민주당이 현역이 11명이 있는데 모두 다 이제 출마 채비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지자체장 등으로 해가지고 공천 경쟁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 기사, 민주당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폈습니다. 무려 172석의 거대 야당입니다. 신임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박정원 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기대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고비고비가 얼마나 험난한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우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입니다. 서울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3선이에요.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서 원내대표까지 이재명계가 차지하자 당내에서는 친문에서 친명으로의 주류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글쎄요, 박홍근 원내대표 앞으로 이제 대여 관계가 될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친분도 있는 분이긴 하지만 네. 그냥 그걸 좀 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 지금 현재 당선인과 대통령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 박강훈 의원보다는 박홍근 의원이 약간은 좀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게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개인적인 성품은 굉장히 겸손하고 그러신 분이라서 뭐 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도 좀 일부분 있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관전 포인트는 지금 이재명계로 지금 명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지방선거를 이재명 후속 체제가 치르게 되는 셈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의 입장에서 차기 전대가 더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고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후속 체제가 지방선거에서도 패했다. 대선도 패하고 지방선거도 패했다. 이러면 이재명 상임 고문으로서는 조금 정치 전면에 나오는 시간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체제가 공고하게 쓰면서 이제 오히려 협치 쪽에서는 약간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 내하고 당 밖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계라는 거하고 일성이 이거였어요. 강한 야당 만들겠다. 이거는 여당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겠다. 현 정부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종국 평론가, 글쎄요.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카운터 파트너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되고 입법해야 될 거 많단 말이에요.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하려면 입법하려면 172석이에요. 협조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본격적인 리더십의 어떻게 정치적인 시험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서 박홍근 당선인의 이제 그 새 신임 원내대표의 워딩 중에 가장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겠습니다. 지키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방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대여 관계 그리고 대청와대와의 관계, 대정부와의 관계 어떻게 국회에서 풀어가겠다는 것이 이미 암시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할까요? 문재인, 이재명을 지킨다는 하에 즉 뭐 새 정부에게 여기까지는 넘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이재명 고문, 이제 고문이죠. 이재명 고문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기 등판론. 힘받는 이재명의 조기 등판론. 민주당 강한 야당 택했다라는 거. 장해찬 평론가님 혹시 평론가 입장에서 상대 후보였어요. 상대부 진 후보가 빨리 등장한 전례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 있었죠. 아, 그랬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이재명 상임 고문에게 자꾸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가 아니라 그냥 시사평론가 입장에서 너무 빠른 재등판 촉구가 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어떤 정치적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앞서 김상일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 됐습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 정세에 민주당에게 유리할 거라고 분석하는 평론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대선에서는 한 5% 차이 정도로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던 경기도에서마저도 민주당이 수성을 해내지 못하고 경기도지사를 국민의힘에 내준다면 이건 박홍근 원내대표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실패가 아니라 친이재명계의 실패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홍근 의원이 나온 것부터 해서 사실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이재명 상임고문의 추천으로 비대위원이 됐다고 언론 통해 알려지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당내 장악력이 강하다는 게 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과연 득이 되는 것일까? 조금 조급하게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평론가적 입장에서 좀 많이 들고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와서 패배한 이후에 아주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고 바로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 이 현 국민의힘 계열 내에서는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의석이 훨씬 더 많고 당내 장악력 역시 깁니다만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3월 25일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상훈 앵커가 정상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